특전사 707 특임단의 전설적인 여군이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도우러 왔다가 가게에서 깽판을 치는 조폭이 자신의 어머니 유품을 부수는 것을 보고 그를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산의 여름은 끈질긴 매미 소리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열기로 시작된다. 하지만 광안리만큼은 예외였다. 해질녘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도시의 열기를 식혔고 밤이 되면 광안대교의 황홀한 조명이 바다 위에 또 다른 은하수를 펼쳐놓았다. 그 은하수 아래 해변가에서 한 블록 들어온 골목에 자리한 작은 식당 은하식당이 있었다. 강유진 중사는 그곳 아버지의 식당 카운터에 앉아 멀뚱히 턱을 괴고 있었다. 휴가였다. 1년 중 가장 길게 허락된 그러나 여전히 짧기만 한 휴가.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그녀의 소속을 아는 이는 아버지 강태식 씨와 국방부 인사기록 담당자 정도가 전부였다. 부대 밖에서의 그녀는 그저 키가 훤칠하고 예쁘장한 26의 젊은 여성이었다. 유진아, 거기 앉아서 졸지 말고 마늘이나 좀 더 까.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생선 손질을 하던 아버지 강태식이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애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진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질끈 묶은 머리.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의 잔근육과 곧게 편 허리,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는 그녀가 평범한 삶과는 조금 다른 궤도에 있음을 암시했다. 아빠, 이건 어제 내가 다 까놓은 거잖아. 벌써 다 썼어? 저녁 장사 시작하면 이것도 모자라. 내 엄마 있었으면 손이 둘이라 척척이었을 텐데. 아버지의 말끝이 흐려졌다. 유진의 어머니 이은아. 식당의 이름은 3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유진이 어릴 적부터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였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평생 해본 적 없던 식당을 열었다. 어머니의 손맛을 흉내낸 투박한 음식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단골이 하나둘 늘었다. 유진은 익숙하게 고무 장갑을 끼고 마늘을 까기 시작했다. 톡톡. 규칙적으로 마늘 껍질을 벗겨내는 그녀의 손가락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빨랐다.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던 손, 극한의 상황에서 생명의 줄을 놓지 않던 그 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버지를 돕는 딸의 손일 뿐이었다. 이번 휴가는 며칠이나 되니? 열흘. 금방 가겠지. 그래, 몸은 괜찮고? 힘든 훈련 받는 건 아니고. 아빠도 참. 맨날 똑같은 거 물어봐.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하는 행정병이라니까.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의 목에 소리 없이 침투하고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산악을 주파하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는 훈련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저 평범한 딸이고 싶었다. 적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래. 우리 딸이 다치면 안 되지. 아버지는 안심한 듯 웃으며 다시 생선의 칼을 가져갔다. 유진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어머니가 떠난 후 부쩍 늙어버린 아버지의 어깨. 저 어깨에 올려진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휴가 때마다 다른 곳은 일절 가지 않고 부산으로 내려와 식당 일을 도왔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가게 안은 분주해졌다. 유진은 홀 청소를 맡았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수저를 놓았다. 그녀의 눈길이 카운터 옆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린 작은 나무 명패에 닿았다. 오늘도 우리 가족 행복하자. 어머니의 글씨체였다. 생전에 어머니가 서툰 솜씨로 직접 나무를 깎고
버닝펜으로 새겨넣은 가운 같은 것이었다. 투박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글씨. 유진은 명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은하식당의 심장이자 아버지와 유진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딸랑으.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다. 저녁 첫 손님인가 싶어 유진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어서 오세요. 은하식당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순간 굳어버렸다. 손님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3명의 남자. 그들은 손님이라기보다는 약탈자에 가까운 분위기를 풍겼다. 선두에 선 남자는 꽉 끼는 명품 로고 티셔츠 위로 살찐 몸을 구겨 넣었고 목에는 문신이 뱀처럼 감겨 있었다. 뒤따르는 2명 역시 한 명은 산만한 덩치의 험상궂은 인상, 다른 한 명은 비쩍 마른 몸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식당 안에 평화롭던 공기가 칼에 베인 듯 갈라졌다. 주방에서 소리를 들은 강태식 씨가 홀로 나왔다가 남자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이긴 강 사장. 우리가 올 때가 여기 말고 더 있나? 목에 뱀 문신을 한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오늘은 예쁜 아가씨도 있네. 누구셔? 설마 늦둥이 딸이야? 남자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유진의 몸을 훑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잔잔했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차가운 경계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버지 강태식이 다급하게 유진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황 사장, 내 딸일세. 휴가 나와서 잠깐 와 있는 거야. 아이 앞에선 이러지 말게. 딸? 이야, 강 사장, 딸 농사는 아주 풍년이네.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왜 돈을 안 갚아? 황 사장이라 불린 남자 황철용이 카운터 앞 의자를 거칠게 빼서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뒤따르던 덩치와 칼치가 그의 양옆에 버티고 섰다. 저녁 장사를 위해 정갈하게 준비된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오물이라도 튄 듯 더러워졌다. 유진은 조용히 상황을 관망했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황철용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그 뒤에 선 2명의 움직임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본능적으로 각 개인의 위협 수준, 주변 지형지물, 가능한 모든 상황을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닌 아버지의 소중한 식당이었고 그녀는 군인이 아닌 딸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안리의 하늘은 어느덧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하식당 안에는 잔잔했던 파도 대신 검고 거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강유진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강 사장, 우리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달에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지? 황철용은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까딱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잔뜩 낀 것처럼 느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서늘한 칼날 같았다. 강태식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는 딸을 등 뒤에 세운 채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황 사장,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원금은 벌써 다 갚지 않았나. 법정 이자까지 쳐서 2배는 넘게 갚았어. 그런데 어떻게? 법정 이자? 야, 강태식 씨. 우리가 무슨 은행이야? 등록된 대부업체냐고. 황철용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옆에 있던 덩치와 칼치도 따라 낄낄거렸다. 급전이 필요해서 찾아온 건 당신이고 우린 성의를 보인 것뿐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안 그래? 이자는 우리 성의에 대한 보답이고 그 보답이 좀 늦어지면 성의가 더 붙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 궤변이었다. 하지만 힘없는 자에게 궤변은 곧 법이었다.
강태식은 할 말을 잃고 입술만 달싹였다. 유진은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이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했다. 이미 있던 빚에 은행 대출도 막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을 벌린 곳이 바로 저들이었다. 1,000만 원. 시작은 그랬다.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버지를 짓눌렀다. 황철용의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턱짓으로 유진을 가리켰다. 강 사장, 정돈이 없으면 말이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무슨 소린가? 딸이 이렇게 예쁘잖아. 우리 가게에서 일 좀 하면 금방 갚겠는데?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좋고.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겠어.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 딸에게. 왜 좋은 제안이잖아. 땀 뻘뻘 흘리면서 마늘 까는 것보다야 훨씬 쉽고 돈도 많이 벌 텐데. 안 그래, 아가씨? 황철용이 유진에게 직접 말을 걸며 윙크까지 했다. 옆에 있던 칼치가 희죽거리며 거들었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저런 얼굴이면 VVIP 손님들한테 인기 폭발일 텐데요. 유진은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황철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없었다. 대신 마치 곤충을 관찰하는 생물학자처럼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이 담겨 있었다. 저열한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훈련받은 군인의 방식이 아니었다. 감정의 동요는 판단력을 흐리고 빈틈을 만든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재구성했다. 타겟 1 황철용. 주동자. 언어적 도발 및 성희롱.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은 낮으나 의사결정권자. 타겟 2 덩치. 근육질. 잠재적 물리 위협 최상. 단순하고 직선적인 공격 예상. 타겟 3 칼치. 마른 체형. 교활한 인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음. 소형 무기 소지 가능성. 이놈들. 당장 나가지 못해. 내 가게에서 내 딸 앞에서 무슨 행패야.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하지만 황철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었다. 강 사장, 목소리만 크면 다야? 돈도 없는 양반이. 당신이 이렇게 소리 지를 시간에 당신 딸은 저기 강남 룸살롱에서 에이스 먹고 빚 다 갚겠다, 이 말이야. 이 이게만도 못한 놈. 강태식이 분노에 차 황철용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유진이 조용히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철 같았다. 아버지는 딸의 단단한 손길에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다. 아빠, 가만히 계세요. 나지막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 유진은 아버지를 자신의 등 뒤로 다시 물러서게 하고는 황철용을 향해 입을 열었다. 처음이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돈이 정확히 얼마죠? 그녀의 목소리에 황철용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오호, 말이 통하는 아가씨네. 이자까지 쳐서 깔끔하게 2,000만 원. 오늘 안에 가져오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하지. 2,000만 원이요? 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원금의 2배를 갚았는데 다시 원금의 2배가 빚으로 남아있었다. 전형적인 불법 사채의 수법이었다. 증거 자료는 있습니까? 차용증이라든가 이자율이 명시된 계약서 같은 거요. 뭐? 증거? 계약서? 황철용은 유진의 말을 듣고는 박장대소를 했다. 아가씨, 군대 행정반에서 일한다더니 진짜 순진하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바닥은 말이야, 서류 나부랭이가 아니라 신뢰와 의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힘으로.
황철용이 힘이라는 단어를 말하며 옆에 있는 덩치의 팔뚝을 툭툭 쳤다. 덩치는 우쭐하며 가슴을 내밀었다. 유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렇군요. 법이 아니라 힘이라.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황철용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겁을 먹고 울거나 최소한 두려움에 떨어야 할 계집애가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래, 힘이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 아비가 오늘까지 돈을 못 갚으면 이 가게는 우리 거야. 그리고 너는. 황철용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이 번들거렸다. 너는 내가 아주 특별히 관리해줘야겠어. 몸으로 갚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내가 밤마다 친절하게 알려줄 테니. 그가 유진의 턱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휙. 눈으로 따라가기 힘든 속도였다. 유진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황철용의 손목을 낚아챘다. 엄청난 악력이었다. 황철용은 억소리를 내며 얼굴을 찡그렸다. 자신의 손목이 쇠사슬에 감긴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 아파. 이 미친 계집애가. 황철용이 손을 빼내려 했지만 유진의 손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에게 한 그 모든 말들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잔잔한 호수가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그 속에서 무언가 무섭고 거대한 것이 깨어나고 있었다. 황철용은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 공포를 억눌렀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곰. 칼치. 뭐해. 2년 손모가지 안 부러뜨리고. 황철용의 고함에 덩치와 칼치가 정신을 차리고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강태식은 유진아. 하고 절규했다. 좁은 식당 안 3명의 포식자와 1명의 먹잇감.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누가 진짜 포식자인지를. 뒤틀린 그림자들이 유진을 덮치려는 순간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덩치의 주먹은 망치 같았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부터가 둔탁했다. 평범한 여자였다면 그 주먹이 닿기도 전에 공포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칼치는 교활하게 유진의 등 뒤로 파고들며 허리를 노렸다. 협공. 수적 우위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세상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덩치의 어깨 근육이 움츠러드는 순간 주먹의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다. 뒤에서 다가오는 칼치의 기척과 발소리의 미세한 변화로 그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머리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반응했다. 황철용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놓는 동시에 몸을 반바퀴 틀었다. 덩치의 주먹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허공을 갈랐다. 그와 동시에 유진은 몸을 낮추며 파고드는 칼치의 복부를 팔꿈치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비명조차 되지 못한 신음과 함께 칼치의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위액을 토해냈다. 이 인연이 자신의 공격이 빗나가고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본 덩치가 당황하며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큰 동작이었다. 유진은 그 거대한 팔을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덩치의 손목과 팔꿈치 관절을 동시에 제압했다. 합기도의 기본 원리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기술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체중을 실어 덩치의 팔을 비틀었다. 끄아악. 산만 한 덩치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처절했다. 우두둑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중심을 잃고 맥없이 무너졌다. 쿵. 식탁 하나가 그의 몸에 깔려 박살이 났다. 순식간이었다. 불과 몇 초 만에 건장한 남자 둘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황철용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게 뭐지? 저 계집애는 대체 정체가 뭐지? 강태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 저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늘 연약하고 지켜줘야 할 것 같던 딸이었다. 행정병이라던 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낯선 전사였다. 식당 안에는 덩치의 신음소리와 칼치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황철용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옷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평소와 같았다. 마치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한 사람처럼. 아까 뭐라고 했죠? 유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힘으로 한다고 했던가요? 황철용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예쁜 계집애가 아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이었다. 자,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냥 갈게. 그가 다급하게 말을 더듬으며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리려 할 때였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카운터 옆 벽에 걸린 나무 명패. 아까 강태식이 소중하게 설명하던 죽은 마누라의 유품이라는 그것. 순간 황철용의 머릿속에서 비이성적인 분노와 치기가 치솟았다.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발악이었다. 여기서 그냥 물러서면 자신의 위신은 땅에 떨어진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뭐라도 부숴야 했다. 저 여자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까짓 것 때문에. 황철용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명패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벽에서 그것을 거칠게 뜯어냈다. 유진아, 안 돼. 아버지 강태식의 절규가 들렸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황철용은 유진을 보며 악에 받친 얼굴로 시익 웃었다. 그는 양손으로 나무 명패를 잡았다. 행복? 웃기지 마. 빡. 경쾌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파열음. 어머니의 손글씨가 새겨진 나무 명패가 황철용의 무릎에서 두 동강이 났다. 오늘도 우리 가족 행을 의복하자. 두 조각으로 갈라진 나무 토막이 차가운 식당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덩치의 신음도 칼치의 헐떡임도 아버지의 절규도. 오직 부서진 나무 조각만이 유진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어머니였다. 다정하게 웃으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어머니. 우리 딸 유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해. 그 목소리가 담겨 있던 명패였다. 아버지와 자신이 힘든 날을 버티게 해주던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였다.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저 더러운 벌레 같은 놈의 손에 부서졌다. 유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완전히 변했다. 지금까지의 냉정함과 통제력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신성한 무언가를 더럽혀진 것에 대한 선멸 의지에 가까웠다. 식당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다. 너. 유진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얼어붙은 살기 그 자체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보다 훨씬 뜨겁고 무서운 것이 두 눈에 가득 차올라 불타오르고 있었다. 황철용은 그 눈을 마주한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는 단순한 여자를 건드린 게 아니었다.
잠들어 있던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유진이 바닥에 떨어진 부서진 명패 조각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황철용은 보이지 않는 압력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어졌다. 너는 용서받지 못해. 나지막한 속삭임과 함께 유진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황철용은 자신의 턱이 세상과 분리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부서진 은하수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파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유진이 다시 의식을 현실로 끌어올렸을 때 식당 안은 지독한 고요에 잠겨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듯한 귀가 먹먹한 정적. 그녀의 발치에는 턱이 부자연스럽게 돌아간 채 기절한 황철용이 대자로 뻗어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꺾인 팔을 부여잡고 신음조차 내지 못하는 덩치가 거품을 물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복부를 맞은 칼치가 태아처럼 몸을 말고 가늘게 경련하고 있었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잔해. 부서진 식탁, 나뒹구는 의자, 바닥에 흩뿌려진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그 모든 아수라장의 중심에 두 동강난 나무 명패가 있었다. 유진의 시선은 오직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 아버지와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겨우 이어주던 가느다란 실. 그것이 끊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바닥에 나뒹구는 나무 조각을 하나씩 주워들었다. 오늘도 우리 가족 행을 의복하자. 갈라진 단면이 날카롭게 손가락을 찔렀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부서진 두 조각을 가슴에 품었다. 마치 깨진 심장을 끌어모으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유진아. 아버지 강태식이었다. 그는 구석에 주저앉은 채 딸과 쓰러진 남자들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혼란이 가득했다. 괜찮으세요, 아빠? 유진이 몸을 돌려 아버지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기를 거두고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아 있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의 결이 달랐다. 이전에 그것이 단단하게 훈련된 통제력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 내린 서리 같은 공허한 평온이었다. 나는 괜찮다만 너는 이게 대체. 강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다. 행정병이라던 딸. 사무실에서 서류나 정리한다던 연약한 딸. 그 딸이 눈앞에서 건장한 조폭 셋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쳐넣었다. 저것은 평범한 자기 방어의 수준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훈련된 치명적인 기술이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걱정 마세요. 다 제가 책임질게요. 책임? 유진아,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놈들 그냥 깡패가 아니야. 나중에 보복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유진의 단호한 말에 강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딸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안에서 그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인한 의지를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미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초월해버린 자의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누른 번호는 119가 아니었다. 1일이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112 상황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고 좀 하려고 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확했다. 현재 위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555번 길 은하식당입니다.
성인 남성 3명이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식당 주인과 제게 폭언 및 협박을 가했습니다. 네. 신고자분 괜찮으십니까? 가해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해자들은 현재 모두 제압된 상태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의식불명, 다른 한 명은 우측 팔골절 의심, 나머지 한 명은 복부 충격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도 같이 보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이 잠시 말을 잃었다. 신고 내용이 어딘가 이상했다. 가해자들이 전부 제압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상황 보고를 하듯 말하고 있었다. 저 신고자분 성함과 신원을 알 수 있을까요? 제압은 누가 한 겁니까? 제압은 제가 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제 이름은 강유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필요한 모든 정보는 전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폭풍의 잔해를 수습하는 일뿐이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빠, 경찰이 오면 그냥 제가 한 거라고 아빠를 지키려고 그랬다고만 말씀하세요.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유진아, 이 싸움 이제 피할 수 없어요. 피하면 아빠랑 저 평생 저들 그림자 밑에서 살아야 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가게도 우리 삶도 전부 빼앗길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절대로. 그녀의 손안에서 부서진 나무 명패 조각이 단단하게 맞잡혔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광안리의 밤바다를 가르며 달려오는 구급차와 경찰차의 소리. 그것은 이 끔찍한 사건의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훨씬 더 길고 혹독한 전쟁의 서곡이었다. 유진은 고요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폭풍이 남긴 잔해 위로 또 다른 폭풍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순식간에 골목을 집어삼켰다. 푸르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은하식당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어지럽게 쏟아져 들어왔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수라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가녀린 여성. 겁에 질려 구석에 주저앉은 중년 남자.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청룡파의 행동대원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선두에 서서 현장을 지휘하던 중년의 형사가 날카롭게 외쳤다. 그의 이름은 최민준. 수영경찰서 강력팀 소속으로 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그의 눈은 재빨리 현장을 스캔했다. 쓰러진 놈들의 얼굴을 확인한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황철용과 그 졸개들이었다. 이 동네의 암 같은 놈들. 제가 신고한 강유진입니다. 유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최민준 형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앳된 얼굴, 단정한 옷차림. 어디를 봐도 이런 쑥대밭을 만들었다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강유진 씨? 이 남자들 당신이 이렇게 만든 겁니까? 정당방위였습니다. 저들이 먼저 위협하고 공격했습니다. 아가씨, 농담하는 거 아니죠? 이놈들 셋 다 당신 혼자서? 최 형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옆에 있던 젊은 경찰이 황철용의 상태를 살피더니 기겁하며 외쳤다. 팀장님, 턱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곰은 팔이 부러진 것 같고 칼치는 내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경찰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에게로 향했다. 저 작은 체구 어디에서 이런 파괴적인 힘이 나온단 말인가. 아버지, 잠시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죠. 강유진 씨도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최 형사는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와 쓰러진 조폭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불안한 얼굴로 딸을 쳐다보았다. 유진은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영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유진은 최민준 형사와 마주 앉았다. 강태식은 옆 조사실에서 다른 형사에게 진술하고 있었다. 강유진 씨 직업이 뭡니까? 군인입니다. 현재 휴가 중입니다. 군인? 최 형사의 눈이 번뜩였다. 역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소속이 어딥니까? 육군 5사단 소속 행정병입니다. 유진은 준비된 대답을 망설임 없이 내놓았다. 거짓말이지만 707의 존재를 민간 경찰에게 함부로 노출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신분은 국가 기밀에 속했다. 행정병이 청룡파 행동대원 3명을 이렇게 만든다. 유진 씨, 이건 정당 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어, 아니, 거의 특수상해에 가까워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무슨 훈련이라도 받았습니까? 최 형사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행정병도 기본적인 제식 훈련과 체력 단련은 받습니다. 그 정도로 이놈들을 이렇게 만들 순 없어요. 내가 이놈들을 아는데 보통 내기들이 아니라고.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부서진 나무 명패 조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경찰이 증거물로 수거한 것이었다. 형사님, 저들은 제 아버지의 가게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빚 독촉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제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아버지가 저들을 막아서자 저들은 아버지를 밀치고 제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들 중 한 명이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유품을 제 눈앞에서 부숴버렸습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통이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들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최민준 형사는 유진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황철용 일당, 불법 사채, 폭행, 협박 전과가 화려한 놈들이지. 당신 아버지도 꽤 시달린 모양이더군. 가게 CCTV는 없나? 오래된 가게라 없습니다. 그럼 목격자도 없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진술, 그리고 저놈들 진술밖에 없는데 저놈들 깨어나면 뭐라고 할지 뻔하지. 자기들은 얌전히 돈 받으러 갔는데 당신이 먼저 공격했다고 하겠지. 그것이 현실이었다. 법은 언제나 증거를 요구했다. 그리고 힘 있는 놈들은 증거를 만드는데 능했다. 강유진 씨,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오. 하지만 명심해요. 이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최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청룡파가 어떤 놈들인지 압니까?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악질적인 조직이야. 황철용은 그저 꼬리에 불과해. 자기 식구가 이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라고. 분명 보복이 들어올 거야. 몸 조심하셔. 경고였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오히려 확신을 주는 말이었다. 그들이 온다. 그럼 기다렸다가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다. 경찰서를 나온 유진과 강태식은 말없이 광안리 밤거리를 걸었다. 가게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엉망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눅눅한 찜질방 옷을 입고 나란히 누운 부녀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버지였다. 유진아, 내 아빠. 내가 말한 행정병이라는 거.
그냥 서류만 정리하는 일이 정말 맞니? 올 것이 온 질문이었다. 유진은 천장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제 몸 하나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걱정이 안 되게 생겼니? 그 덩치들을 어떻게 해? 제가 하는 일이 가끔은 위험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어요. 아빠를 그리고 저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은요.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의 거짓말도 아니었다. 강태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아버지의 손. 그 온기 속에서 유진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손을, 이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법과 칼날,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소문은 피보다 빨랐다. 황철용 일당이 광안리의 작은 식당에서 여자 하나에게 박살이 났다는 소식은 그날 밤 부산의 밤거리를 타고 청룡파의 본거지까지 흘러들어갔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위치한 호화로운 빌라. 그곳은 청룡파의 회장 양동근이 아지트로 사용하는 곳이었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거실에서 양 회장은 이탈리아산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조직의 2인자인 마 상무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래서 철용이가 여자애 하나한테 당했다. 이 말이가. 양 회장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마 상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송구스럽습니다, 회장님. 병원 쪽에서 온 보고로는 황철용은 턱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 김동수 덩치는 오른팔 분쇄 골절, 박상철 칼치은 장 파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양 회장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 흥미롭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래, 그 계집애는 뭐하는 년이라더노? 강태식이라는 빚쟁이의 딸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6, 직업은 군인이라고 진술했다 합니다. 군발이. 그것도 계집 군발이한테 우리 애들이 3명이나 나가떨어졌다고. 양 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조직의 위신이 걸린 문제였다. 이런 하찮은 일로 조직이 우습게 보인다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마 상무. 예, 회장님. 깨끗하게 처리해라. 소문나지 않게. 그 계집애 버르장마리를 단단히 고쳐놔. 애비 되는 영감탱이도 같이. 우리 청룡파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똑똑히 보여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그 계집애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과잉 방어 정도로 보고 일단 풀어줬지만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뭔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양 회장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사냥하는데 창칼이 필요하단 말이가.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내. 그리고 그 식당 당장 우리 걸로 만들어. 예, 회장님. 마 상무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물러났다. 양 회장은 다시 와인잔을 들어 창밖의 야경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부산의 밤. 저 불빛 아래에서는 수많은 욕망과 비명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자신 양동근이었다.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낸 어린 계집애. 그는 이미 그녀의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찜질방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잠 못 이루던 유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일반적인 통화 목록에는 없는 암호화된 회선으로 연결되는 번호였다. 접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유진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유진의 특수임무단 시절 직속 상관이었던 김정수 원사였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선배님. 말해봐라. 휴가 중에 웬일이냐? 부산 지역의 청룡파라는 조직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직도 주요 활동 자금원 그리고 회장이라는 양동근이라는 인물까지 가능한 한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김 원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유진이 이런 부탁을 할 애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에 휘말린 거냐? 사적인 일입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걸 믿으라고. 내가 사적으로 움직일 땐 국가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김 원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알겠다. 알아보지. 하지만 약속해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반드시 연락해. 너는 더 이상 너 혼자만의 몸이 아니야. 국가의 자산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전화를 끊은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청룡파가 움직일 것이다. 보복을 위해.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그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꼴이가 될 것이다. 유진은 다시 식당이 있는 골목으로 향했다. 새벽의 어둠 속 그녀의 눈은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맹수의 눈빛이었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적의 흔적을 찾는.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공기의 흐름,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 골목 구석의 그림자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평범해 보였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 시동이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었다. 희미하게 담배 불빛이 반짝였다 사라졌다. 감시자. 벌써 붙었다. 유진은 몸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 잘 보이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녀는 자신의 가게 앞에 쳐진 폴리스 라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찜질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어둠 속의 시선이 집요하게 따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낚싯대를 들이운 강태공이 느끼는 입질의 설렘과도 같은 감각이었다. 물었구나. 찜질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주름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강철보다 단단하게 맹세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부서진 명패 조각을 꺼내 맞추어 보았다. 완벽하게 붙을 리 없는 상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부서진 틈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저들의 피와 절망으로 이 틈을 채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하수를 다시 완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부산의 새벽은 그렇게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찜질방의 소란함은 잠들지 않는 도시의 심장 소리 같았다. 하지만 유진은 그 소음 속에서도 완벽한 고요를 유지했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보복은 반드시 온다. 문제는 시간과 규모였다. 어설픈 반격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이기려면 상대를 완벽히 읽고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 덫을 놓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찜질방을 나와 허름한 모텔의 방을 잡았다.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했다. 아버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한 얼굴이었지만 딸의 침착한 모습에 억지로 기운을 차리려 애썼다. 오후가 되었을 때 유진의 개인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도착한 파일. 김정수 원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유진은 아버지에게 잠시 바람 쐬고 오겠다 말하고 모텔 비상계단에 쪼그려 앉아 파일을 열었다.
파일의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세했다. 부산 신흥범죄조직 청룡파 현황 보고. 회장 양동근 52세. 별명 양 회장 달맞이 양씨. 특징 2000년대 초반 칠성파의 하부 조직원으로 시작. 특유의 잔인함과 사업 수완으로 빠르게 세력 확장. 10년 전 내부 항쟁을 통해 기존 세력을 몰아내고 청룡파를 창설. 표면적으로는 건설 시행사 및 유통업체 대표. 본인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치밀한 성격. 불법 도박 사이트, 사채, 유흥업소 지분 장악을 통해 막대한 자금 축적. 현재 해운대 달맞이 고개고급 빌라에 거주. 부회장 행동대장 마동철 44세. 별명 마 상무. 특징 전직 K1 격투기 선수 출신. 양동근의 오른팔이자 조직의 모든 무력 활동을 총괄. 극단적인 폭력 성향. 황철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동대원들을 직접 관리. 주요 자금원 및 활동 영역. 광안리 해운대 일대 유흥업소 보호비 상남 및 지분 갈취.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서버는 해외. 미등록 대부업 살인적인 이자율. 재개발 지역 이권 개입 및 폭력 용역 동원. 파일을 읽어 내려가는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뿌리가 깊었다. 황철용은 정말 꼬리에 불과했다. 이들을 무너뜨리려면 단순한 물리적 충돌로는 어림도 없었다. 법의 철퇴를 내리쳐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유진은 계획을 세웠다. 적의 목표는 복수와 이권 탈취. 즉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은하식당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미끼로 던져주면 된다. 가장 맛있는 미끼는 주인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린 무주공산의 먹잇감이다. 아빠. 모텔 방으로 돌아온 유진이 아버지 앞에 앉았다. 우리 부산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야겠어요. 떠나다니? 유진아, 그게 무슨. 진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면 방심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 놓고 아빠 가게를 차지하러 오겠죠. 강태식은 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 담긴 확신을 믿기로 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딸을 믿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유진은 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수영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인 최민준의 앞에 선 유진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연기했다. 형사님, 저희 아무래도 여기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최 형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다. 거대 조직의 보복이 두려워 평생 일군 터전을 벌이고 야반도주하는 사람들. 가게는 그냥 포기하려고요. 빚도 어떻게든 조금씩 갚는다고 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유진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최 형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다. 강유진 씨, 내가 비공식적으로 아는 라인을 통해 청룡파 쪽에 당신네 부녀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전해주겠소. 가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마 그들도 명분이 없으니 받아들일 거요. 유진의 계획대로였다. 경찰 내부에도 분명 저들의 정보원이 있거나 소문이 흘러들어갈 터였다. 최 형사의 선의는 결과적으로 청룡파에게 강유진 부녀가 백기를 들었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주는 셈이 될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경찰서를 나왔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미소가 걸렸다. 덫의 첫 번째 단계가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날 오후 유진과 아버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들고 부산 종합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그들의 뒤를 예상대로 검은색 세단이 멀찍이서 따라붙었다.
유진은 일부러 매표소에서 가장 눈에 잘 띄게 서울행 버스표 2장을 끊었다. 잠시 후 서울행 버스가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감시하던 차 안의 사내가 만족스러운 듯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이 보였다. 부웅. 버스가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감시 차량을 보며 눈을 감았다. 하나, 둘, 셋. 버스가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는 순간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아직 닫히지 않은 버스 뒷문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섬광처럼 뛰어내렸다. 부녀는 재빨리 터미널 건물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서울행 버스는 그들을 태우지 않은 채 멀어져 갔다. 미끼를 문 포식자는 사냥감이 안전하게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사냥터에는 덫을 놓은 사냥꾼만이 남았다. 유진과 아버지는 택시를 잡아탔다. 목적지는 단 한 곳이었다. 광안리 은하식당으로 가주세요. 어둠이 내린 그들의 전장으로 부녀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밤 10시. 광안리의 밤은 불야성이었지만 은하식당이 있는 뒷골목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경찰이 쳐놓은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을씨년스럽게 바람에 펄럭였다. 유진과 아버지는 택시에서 내려 어둠을 방패 삼아 가게 뒷문으로 향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꺼낸 가느다란 철사 2개로 낡은 자물쇠를 몇 번 건드렸다. 찰칵. 소리 없이 문이 열렸다. 그녀의 손에 걸리면 세상에 열리지 않는 문은 없었다. 가게 안은 며칠 전의 아수라장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 부서진 가구의 파편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공기. 강태식은 그 참상에 다시금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유진에게 이곳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 구역이었다. 아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유진은 가게의 모든 불을 끈 채 작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들은 곧 올 거예요.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요. 온다고? 그럼 우리는?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해요. 이곳을 우리의 요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진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빠르고 정확해졌다. 그녀는 먼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지형지물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무거운 식탁들을 옮겨 입구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길을 비좁은 외길로 만들었다. 갑자기 여러 명이 들이닥쳤을 때 스스로 병목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주방의 모든 조명을 하나의 멀티탭에 연결하고 그 스위치를 손이 닿기 가장 쉬운 곳에 숨겨두었다. 어둠 속에서 상대를 교란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의 빛으로 시야를 마비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이건 뭐에 쓰려고? 아버지가 유진이 챙기는 물건들을 보며 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무쇠 프라이팬, 날카롭게 날을 세운 중식도, 그리고 큼지막한 분말 소화기가 들려 있었다. 무기예요. 무기. 세상 모든 물건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빠. 유진은 중식도를 주방 입구 쪽 선반 아래에, 프라이팬은 카운터 밑에, 그리고 소화기는 홀 중앙 기둥 뒤에 두었다. 모든 동선과 예상 교전 지점을 계산한 배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 유진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주방 환풍구 깊숙한 곳, 렌즈 부위만 교묘하게 드러나도록 설치했다. 홀 전체가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촬영되는 각도였다. 그녀는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원격으로 녹화를 시작하고 멈출 수 있도록 설정을 마쳤다. 이것이 이번 작전의 심장이었다. 저들의 모든 범죄 행위를 담아낼 판도라의 상자. 모든 준비가 끝나자 가게 안은 다시 짙은 침묵에 잠겼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었다.
아빠는 저기 주방 제일 안쪽 창고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문을 잠글 거예요. 뭐? 나를 가둬두겠다고. 아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제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강태식은 딸의 비장한 눈빛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창고로 들어가기 전 품에서 소중하게 들고 온 것을 딸에게 건넸다. 깨진 단면을 서툴게 접착제로 붙여놓은 나무 명패였다. 이거 내 엄마가 지켜줄 게다. 유진은 부서진 명패를 받아들었다. 여전히 선명한 상처가 그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아버지가 들어간 창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근 유진은 홀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다. 먼지 냄새, 오래된 기름 냄새,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끼이그. 가게 앞에서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어둠을 짓밟으며 다가왔다. 유진의 온몸의 감각이 칼날처럼 곤두섰다. 철컥. 콰직. 낡은 가게 정문 자물쇠가 쇠 지렛대바루에 의해 간단하게 부서져 나갔다. 문이 열리고 시커먼 그림자 여러 개가 가게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가 섬뜩하게 들려 있었다. 폭풍이 드디어 상륙했다. 어둠 속에서 유진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은 이미 완벽하게 어둠에 적응해 있었다. 들어온 인원은 총 7. 선두의 선자의 실루엣이 유난히 컸다. 마 상무일 것이다. 덫은 완성되었고 먹잇감들은 제 발로 들어왔다. 폭풍 전야의 고요는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아무도 없나? 싹 다 튀었는갑네. 선두의 선마 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 들린 고성능 손전등 불빛이 가게 내부를 길게 갈랐다. 뒤따라 들어온 6명의 조직원들도 각자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을 더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놓친 사냥개의 실망감과 동시에 무주공산에 입성한 약탈자의 탐욕이 교차했다. 싹 다 뒤져봐. 혹시라도 숨어 있을지 모르니. 그리고 감나가는 거 있으면 알아서 챙기고. 마 상무의 명령에 조직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2명은 주방으로 나머지는 홀을 수색했다. 그들이 유진이 설계한 병목 지점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움직였다. 소리도 기척도 없었다. 어둠 자체가 그녀의 은신처였다. 그녀는 가장 뒤처져 있던 조직원의 등 뒤로 유령처럼 접근했다. 남자는 동료들과 키득거리며 가게 안을 둘러보느라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유진의 손날이 그의 목덜미 경동맥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가격했다. 윽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남자의 몸이 축 늘어졌다. 유진은 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몸을 받쳐 조용히 바닥에 눕혔다. 첫 번째. 야, 김 실장. 거기 뭐 있나? 한 명이 동료의 기척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곳엔 어둠뿐이었다. 그가 의아해하며 다가서는 순간 홀 중앙 기둥 뒤에 있던 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색 분말 소화기가 들려 있었다. 치이이그. 안전핀을 뽑은 소화기가 굉음과 함께 흰 분말을 뿜어냈다. 순식간에 시야가 차단된 조직원들이 당황해서 콜록거리기 시작했다. 악, 뭐야? 눈을 못 뜨겠어. 콜록, 콜록, 무슨 짓이야? 혼란은 전염병처럼 번졌다. 유진은 그 아비규환의 중심을 유유히 가로질렀다. 그녀에게 이 분지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의 움직임을 감춰주는 연막이었다.
그녀는 소화기를 방패 삼아 두 번째 조직원의 복부를 강타하고 이어지는 팔꿈치로 세 번째 조직원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비명과 함께 두 명이 추가로 쓰러졌다. 불 켜. 당장 불 켜. 마 상무가 악을 썼다. 한 조직원이 더듬거리며 벽에 스위치를 올렸다. 하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유진이 이미 주 전원을 차단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유진이 카운터 밑에 숨겨둔 멀티탭 스위치를 발로 찼다. 펑. 주방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터지듯 켜지며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조직원들의 시력을 마비시켰다. 으악. 내 눈. 모두가 순간적으로 눈을 가리며 주춤하는 그 찰나의 순간. 유진은 이미 주방 입구에 서 있었다. 그곳으로 달려오던 조직원 두 명은 외길 통로에서 서로 엉키는 꼴이 되었다. 유진은 선반 아래에 숨겨두었던 중식도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날을 쓰지 않았다. 묵직한 칼등으로 달려드는 놈의 손목을 내리쳤다. 쩍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쇠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남은 한 명은 그 광경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다가 유진의 발에 걸려 그대로 나뒹굴었다.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마 상무를 제외한 6명의 조직원이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이 미친년. 마 상무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저 계집애는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을 사냥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손전등을 버리고 품 안에서 번뜩이는 칼을 꺼내 들었다. 전직 격투기 선수다운 다부진 자세를 취했다. 내년이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든 군발이구나.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은 했다만. 유진은 대답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카운터 밑에 두었던 무쇠 프라이팬이 들려 있었다. 칼과 프라이팬.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대치였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살기는 진짜였다. 곱게 죽진 못할 거다. 마 상무가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그의 칼날이 허공을 날카롭게 갈랐다. 유진은 몸을 뒤로 빼며 가볍게 피했다. 몇 번의 공방이 오고 갔다. 마 상무의 공격은 확실히 황철용 무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빠르고 묵직했으며 급소를 노리는 사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 화면처럼 보였다. 수백, 수천 번의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다져진 동체 시력이었다. 그녀는 마 상무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며 그의 체력이 소모되기를 기다렸다. 조급해진 마 상무가 크게 베는 동작으로 파고드는 순간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프라이팬을 휘둘렀다. 챙.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마 상무의 칼이 튕겨나갔다. 손목에 전해진 충격에 그가 잠시 주춤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유진은 파고들어 그의 겨드랑이 아래 급소를 찔렀다. 그리고 이어지는 프라이팬으로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끄악. 마 상무의 어깨뼈가 탈골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그의 위에 올라타 저항하지 못하는 목에 팔을 감아 그대로 기도를 압박했다. 리어 네이키드 초크. 몇 초간 버티던 마 상무의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심판이 끝났다. 가게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주방 환풍구로 다가가 피와 먼지가 묻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선명했다. 그녀는 중지 버튼을 눌렀다. 3분 42초. 그 짧은 영상 안에는 청룡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무단 침입, 흉기 사용, 폭행, 살해 협박. 그 무엇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유진은 가슴 주머니에서 부서진 명패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쓰러진 마 상무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이번에 그녀가 누른 번호는 웃고 있을 한 사람의 번호였다. 최민준 형사님. 접니다, 강유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민준 형사가 팀원들을 이끌고 은하식당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신고 전화를 받고 오면서도 반신반의했다. 선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또 다른 함정은 아닌지 온갖 상상을 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가게 안은 전쟁터와 같았다. 하지만 그 전쟁터에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7명의 남자. 그들은 부산의 밤을 주름잡던 청룡파의 정예 행동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상처 하나 없이 서 있는 강유진. 그녀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고요히 서 있는 등대처럼 보였다. 강유진 씨, 이게 대체. 최 형사가 말을 더듬었다. 유진은 말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그에게 건넸다. 선물입니다. 최 형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3분 42초.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둠 속에서 가게 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장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목소리, 이내 모든 것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일방적으로 제압당하는 조직원들의 모습까지. 음성과 영상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이것은 증거의 수준을 넘어선 범죄의 완벽한 실황 중계였다. 세상에. 옆에서 함께 영상을 보던 젊은 형사가 탄성을 터뜨렸다. 영상 속 유진의 움직임은 인간의 그것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효율적이고 자비 없으며 완벽하게 통제된 움직임.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여성이 평범한 군인이 아님을 그제야 깨달았다. 최민주는 영상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강유진 씨, 당신 정체가 뭡니까?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주방 안쪽 창고로 걸어갔다. 그녀가 문을 열자 강태식이 쏟아지는 불빛에 눈을 가리며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그는 가게 안의 참상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지만 이내 멀쩡히 서 있는 딸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달려가 딸을 부둥켜 안았다. 유진아, 내 딸 괜찮은 거냐 정말. 응 아빠. 나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의 품에 안긴 유진의 얼굴에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그녀는 군인이 아닌 26의 딸로 돌아와 있었다. 그날 밤 부산경찰청은 발칵 뒤집혔다. 강유진이 제출한 영상은 청룡파 소탕 작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체포된 마동철과 조직원들은 완벽한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자백은 거대한 제국의 뿌리, 양동근 회장을 향한 칼날이 되었다. 이틀 후 새벽 해운대 달맞이 고개의 호화빌라에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아침을 맞으려던 양동근은 잠옷 바람으로 수갑을 차야 했다. 자신의 철옹성이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믿지 못했다. 언론은 연일 시민 영웅의 활약으로 범죄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물론 그 시민 영웅 강유진의 신상과 그녀의 비범한 능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도 통제가 이루어졌다. 김정수 원사와 국군 방첩사령부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결과였다. 몇 주가 흘렀다. 광안리 은하식당에는 다시 따스한 햇살이 찾아들었다. 가게는 유진과 아버지의 손길 아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부서진 테이블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깨진 유리창도 다시 끼워졌다. 휴가를 반납하고 사건 처리에 협조해야 했던 유진에게 군은 특별 포상 휴가를 추가로 부여했다.
사건이 마무리되던 어느 날 오후 유진과 아버지는 식당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새로 깎아 만든 매끈한 나무판과 버닝팬인두이 놓여 있었다. 아빠가 나무를 다듬는 솜씨는 영광이네.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강태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내 엄마 솜씨를 따라가려면 멀었지. 글씨는 내가 한번 써보렴. 내 엄마 글씨체 내가 꼭 닮았잖니. 유진은 버닝팬을 들었다. 뜨거운 펜 끝이 나무에 닿으며 고소한 향기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숨을 참고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글씨를 새겨 넣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글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떠올리며 오늘도 우리 가족 행복하자. 새로운 명패가 완성되었다. 이전의 것보다 더 단단한 나무, 더 깊게 새겨진 글씨. 그리고 그 위에는 부서졌던 상처를 이겨낸 부녀의 시간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완성된 명패를 들고 예전 그 자리에 자랑스럽게 걸었다. 은하식당이 다시 문을 연 날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소문을 듣고 응원하러 온 동네 사람들,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 안은 온기와 활기로 가득 찼다. 주방에서 땀 흘리며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유진은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그녀의 긴 휴가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하기 전날 밤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광안리 해변을 걸었다. 밤바다 위로 광안대교의 조명이 마치 은하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유진아, 내 아빠.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너까지 고생시켰다. 그런 말 마, 아빠.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야. 나를 그리고 엄마의 추억을 혼자서 다 지켜냈잖아. 유진이 새로 만든 명패의 이야기를 꺼냈다. 진짜 강한 건 누군가를 부수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걸 지켜내는 힘이래. 이번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아빠가 평생을 해왔던 것처럼. 강태식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음 날 유진은 다시 군복을 입고 길을 나섰다. 아버지는 은하식당 문 앞에서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가게 안 새로 걸린 명패가 따뜻한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유진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부산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곧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국가의 가장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강유진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돌아와야 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자신만의 은하수가 있었으니까. 부산의 작은 식당, 그곳에서 다시 피어난 은하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진정한 평화는 가장 치열한 싸움 끝에 찾아오는 가장 소중한 전리품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